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인터넷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저 읽기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0페이지 오전반 오이디푸스 두 번째 이야기 안티고네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그대의 귀를 찌르나요? 아니면 마음을 찌르나요? 이어서 크레온의 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비극 소포클레스가 썼던 수많은 비극 중에 아주 대표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했죠. 오이디푸스 왕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 비극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신의 개입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 비극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미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죽이게 될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결국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자기 발로 떠나가게 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극의 씨앗으로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둘하고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이후에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연루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다가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비극 속에 둘 다 죽고, 이제 남겨져 있는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역시 어떻게 돼요? 자기 뭡니까, 이제 남자 형제 오라비들이 죽었는데 이걸 갖다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해갖고 의견이 갈리게 되죠. 나이가 많은 안티고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 안티고네의 주인공인 안티고네는 정의를 부르짖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에서는 금해놨다는 거죠. 크레온이 지금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테바이를 위해서 싸워서 죽은 에피오클레스는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국을 등지고 외국군들 끌고 와서 자기 나라를 뺏으려고 했던 플리네이케스는 장례식을 치러주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어기고 그 오라비가 불쌍해서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바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맨에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돼? 등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 법을 어기는 거니까 조심스러워서, 마음이야 뭐 그 마음 이해를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돼 갖고 이제 이 캐릭터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 갖고는 뭐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오라버니의 장사를 치러주겠다 해 갖고 벌어지는 해프닝이 뭐냐? 이 시체가 있는 곳을 지키고 있는 이 무덤 주변에 누가 있냐면 파수꾼, 경계를 비우는 경계 보초 병력이 있는데 이 파수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파수꾼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시신을 갖다 훔쳐갖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갖고 크레온이 그럼 잡아오너라 해갖고 이제 대화가 지난 시간까지 있는데, 너 혹시 매수당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대가를 받고 그게 대해서 쉽게 말해서 누가 장례 치러주는 걸 눈 감아준 거 아니냐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 속에서 지금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그 파수꾼이 그 얘기를 하죠. 사실대로 자기가 봤는데 안티고네가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걸 봤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고네가 불려 나오고, 좀 이따가는 또 연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크레온이 의심을 해서 그 죽어버린 오이디푸스의 사라져버린 오이디푸스의 핏줄인 딸,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복잡함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메네조차도 소환이 돼요. 그래서 같이 불려서 추궁당하죠. 너도 한패가 아니냐 할 때 한패는 아니지만은 또 자기 언니라고 할 수 있는 안티고네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해서 이때는 또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크레온이 파수꾼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시체 문제 가지고 의심을 주고받고 있는데, 자, 그 140페이지 셋째 줄을 넷째 줄 한번 보면서 이제 서서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온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대체
왜 내 고통이, 나의 고통이 어디 있는지 가늠하는 게냐? 응? 내가 지금 지도자로서 고통이 있는데 너 알기라도 알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파수꾼이 그 짓을 한 자는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는 귀를 괴롭히지요 하면서 나도 괴롭다 뭐 이런 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크레온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 놈은 수다쟁이로 태어난 것이 분명하구나. 자, 수다쟁이라, 수다를 우리가 이제 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름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데요. 수다는 이제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모든 사람의 영역인데 주로 이제 위민들의 영역이죠. 위민이라고 하는 건 뭐 말인지 알죠, 그죠? 근데 사실 남자도 뭐 수다는 많이 쓰는데 이 수다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다의 개념 뭐냐면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수다가 생산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심심풀을 막 짓거리고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다라고 하는데 이 수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뜻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외국어에 대한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제 여러분 시험 칠 때도 외국어 시험 칠 때 자주 나오는데 토커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토커티브. 톡이라고 하는 건 TALK. 말하다 아닙니까? 그죠? 톡이라고 하는 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를 이미 전제로 하고 나오는 말이거든요. 톡.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토크쇼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서양에서 발전시킨 건데 토커티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커티브. 톡에서 형용사 의미를 붙여 어티브를 붙여가지고 토커티브. 토커티브라면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재주가 있는 말이 많은 이런 말. 한국말로 번역하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수다쟁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념이 맞는 거죠. 그죠? 토커티브. 말 많은 사람이에요. 말 많은 사람 대부분 뭐냐면은 실속이 없다. 말이 적은 사람 답답한데 그래도 손해는 안 보는 게 실수할 여지는 별로 안 남겨두는데 말이 많으면 이제 실수가 많은데 이 터카티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뭐 나쁘게 보면 수다쟁이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토크쇼를 많이 하고 있죠. 토크.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한데 이 톡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를 사로잡을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자, 토크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모든 장르를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방송을 보라는 거예요. 방송 TV 화면에 그죠? 지금 수많은 채널이 있어요. 공중파가 있고 뭐 보통 공중파라 그러면 KBS하고 SBS, MBC 원래부터 있던 거에다가 이후에 이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새로 생겨난 조그만 채널들 있죠. TVN도 있고 JTBC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신문사마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동아방송 그러니까 뭐 채널 A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TV조선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얘들이 또 요즘 들어서 드라마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역량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쇼 프로그램이든지 오락 프로그램이든지 뭐 교양이고 뭐고 간에 지금 너무 많은 게 뭐냐 거의 100%를 웃기는 거고 뭐고 이제 프로그램 성격이 전부 사람들 끌어모아 놓고 떠들면서 진행하는 거. 이게 언제부터 이래 됐냐고 생각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2000년도 넘어오면서 어느 시점에 정착이 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세고 추세인데 이걸 좀 우리가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와서 떠드는 것들이 물론 유익한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국민 정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시껄렁한 농담을 갖다가 열심히 퍼부어서 1시간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짜리나 1시간짜리나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야말로 만화 같은 기능. 옛날에 만화는 심심풀이 읽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만화 잘 안 보지만은 뭐 그런 굉장히 저급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고 그런 걸 안 봄으로써 그런 프로그램 안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전혀 없으면 좀 재미없는데 지금 이 비율이 너무 커서 대부분이 토크쇼로 진행되고 있어요. 토크쇼로 진행되는데 여기 패널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수다쟁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본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세계랄까 뭐라면 우리가 교양인으로서 뭐라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하고
그런 것을 안 봄으로써 시청률을 압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이런 방송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져 나가요. 그 방송 자리에 유익한 것이 나와야 돼. 유익한. 하다못해 만들 게 없으면 동물의 세계나 계속 만들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그 잡동사니 같은 그 짓거리는 소리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그냥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다. 너는 수다쟁이구나 하는 그 이렇게 이제 크레온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 너 인마 의심스럽다. 응? 말만 살았지 너 혹시 정치적으로 누가 결탁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자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거짓만큼은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요. 즉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돈이나 몇 푼 받고 시체를 갖다가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노센트하다 이 말이죠. 이노센트. 이노센트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노센트라고 하는 것은 결백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때 나는 전혀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아 깨끗하다 이 말이죠. 이걸 뭐냐면 innocent다 이렇게 얘기하는 innocent. 자, innocent라고 하는 것은 결백하다. 그럼 반대말은 뭐야? 죄가 있는 거. 이 guilty죠, guilty. innocent. 반대말은 guilty죠, guilty. 죄가 있는 거. 자, 이 개념 알아야 되네. innocent다. 이 전부 라틴어에서 온 개념들인데 innocent, 결백하다. 법정에서 말했죠. 저는 결백합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guilty, you are guilty 하면은 너 죄가 있구나. guilty라면 guilty.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부 이게 그리스의 이 명작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 수다쟁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거 난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일맥상통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래도 거짓만큼은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요.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크레온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계속 혐의를 두고 있다. 아니 이렇게 말하죠.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은하의 영혼을 팔고서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은하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이거든요. 돈에 너의 영혼을 팔았구나. 양심을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 이제 대학 들어오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국어 문제 같은 거는 이걸 갖다가 뜻을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양심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되겠죠, 그죠? 영어를 팔았다는 양심을 파는.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거는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참 불쌍한 사람인데 가리옷 유다 이스카리오트 가리오트 가론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네. 유다죠, 그죠?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죠. 여러분들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가면 뭐 늘 듣는 말인데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제자를 갖다 12명을 갖다가 양성을 하죠. 그 12명 중에 유일하게 배신자가 하나 나오는데 트레이터라는 건 배신자죠. 그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궁극적인 돈은 아닌데 결국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인다면 트레이터 배신자가 생겨나는데 이 유다가 바로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배신을 하는 얘기. 근데 어떻게 되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도 은화가 나오는데 몇 푼에다가 우리 치면 큰 돈도 아닌데 그 몇 푼 받고 로마 군인들한테 예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서 잡도록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정적이 있었거든요. political enemy가 있었는데 예수는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 즉 자기가 살고 있던 사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위층이 뭡니까?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걸 갖다가 제사장, 서기관들 아닙니까? 제사장, 서기관들은 이제 그 관공서에 일하는 높은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 바리새인이라 그래갖고 유대교 중에 하나의 일파인데 아주 그 주도적인 세력입니다. 정치적 힘도 장악하고 발언권도 있고 이런 애들을 어떻게 굉장히 위선자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원수처럼 봤습니다. 자기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만 나면 예수를 잡아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누구를 매수합니까? 바로 매수거든. bribery, B-R-I-B-E-R-Y, 그죠? bribery를 해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적은 어디 있냐면요, 내부에 있다 이면 내부에. 적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외부에서 와서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기게 돼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내다 판 거는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이 내다 판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일본 쪽을 기울은 사람 찾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꼬드겨서 국가를 갖다 반납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적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 있는데, 이 가리옷 유다라고 해요. 가리옷 유다. 이 가리옷이라고 하면 아마 지명이 될 텐데, 거기 살던 사람 유다라고 이러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죠. 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치면 철수 뭐 이런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그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데, 이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쫓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그 성경에는 선명히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 나오는데,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추측이 가능한 게, 제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예수의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대로 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버리는, 거기에서 결국은 자꾸 이제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실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추측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해방자로서의 예수, 자, political liberator,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political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예수의 목적은 영혼에 대한 해방자, 종교적인 거죠. 죽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폴리티컬 메시아로서 유다도 받고 베드로도 받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주기로 해요. 왜?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 지배 아래서 독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폴리티컬하게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영혼에 대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아이고 내가 번지수가 틀린 데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유혹을 했을 때 예수를 갖다가 팔게 되죠. 그 대목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월달에 지나갔는데 이 부활절이 4월달에 있었죠, 그죠? 이 부활절이 되는 그 주간,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일요일 날이 부활절인데, 월화수목금이 뭐냐면은 고난에 관련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날은 부활하기 이틀 전인 금요일 날 달린. 그러면 파는 걸 언제 파냐?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로 넘어가는 그 밤에 팔아버리지. 어떻게 팔아버리냐면은 마지막 목요일 날 이거 갖다 이제 그린 도나스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녹색 목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독일식 표현인데, 예수가 죽기 전날을 갖다가 그린 도나스탁, 녹색의 목요일이라고 그러는 그린 도나스탁. 왜 그린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성금요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날이네요. 그린 도나스탁이라네요. 그린 도나스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 유명한, 누가 그랬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마지막 예수가 제자들하고 식탁을 펴놓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식사를 하던 그 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성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이 나오게 된 그날이죠, 그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까 너희를 발음이 안 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빵을 뜯어갖고 떡을 뜯어서 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먹는 몰랑몰랑한 빵이 아니고 이 파리바게뜨감 파는 이 뜯어먹는 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거칠고 둔탁한 빵이 있습니다. 길쭉하게 생긴. 이걸 쫙 뜯어가지고 이래갖고 이게 이제 단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밋밋한 맛인데 그걸 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하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가게 되면 이게 찢기고 살이 떨어져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 이걸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했던 그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최후의 만찬인데, 죄송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굉장히 했다는 게 굉장히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감히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선생님을 판단 말이에요. 접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그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유다가 손을 뭐 어디다 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비담 안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뭐 선문답하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거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어요. 그래 그걸 갖다 눈여겨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싹 빠져나가서 로마 병정에게 앞으로 예수가 이렇게 갈 테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을 잡으면 된다. 해갖고 그날 밤에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그 한밤중에 예수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이 재판을 받으러 그 당시 유대 지역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발음하죠, 그죠? 필라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필라도라고 하는 걸 갖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되게 재밌는 게 앞으로 그 유럽 여행 가다 보면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스위스 있잖아요, 그죠? 융프라우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도로래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절벽을 깎아지르는데 뭘 설치했냐면은 그 에스컬레이터인지 엘리베이터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기계가 있어요. 쭉 타고 올라가는데 어린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몇천 미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쭉 하면은 그거 타면 그거 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한 사람 타는데. 그래갖고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그 1년 내내 춥다고 하는 5,000m 상공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필라테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종류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근데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니 그 재판을 당하고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 같아서 벌을 안 주려고 했는데 그때 몰려있던 유대인들이 자꾸 사형에 처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벌 받아라 이러면서 하면서 승인을 해줬죠. 그래서 사형에 처해버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게 있는데 그죠? 그 은화의 영혼을 팔고서라고 하는 그 대목이 생각이 나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선생을 갖다가 돈 때문에 팔은 그런 유다의 얘기 있다. 유다의 결정적인 건 돈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거 받은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푼돈 받고 자기 선생을 왜 팔았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그리던 그 이미지의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리면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팔아버렸기 때문에 양심 찔리잖아요. 유다가 아주 흉악한 사람은 아닌 게 이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게 뭐냐면 그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는 그 고생하는 그 모습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걸 알고 괴로워가지고 자기도 나가서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영혼 자체가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배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은화의 영혼을 팔고서 가룟 유다의 얘기도 오버랩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많은 사람 많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크레온이 의심하는 건 너도 임마 저기 돈 받고 지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파수꾼이 얘기를 하는데 의심을 품은 사람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면서 자꾸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레온이 이제 그 의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석해라. 하지만 너희가 이 일을 저지른 놈들을 내게 잡아 보이지 않으면 너희는 비열한 이득이 재앙을 난다는 것을 보이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인데 네가 비열하게 이득을 받는데 뭐 돈 몇 푼 받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재앙을 난다는 너 임마 완전히 내가 엄청나게 벌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카타스트로페를 갖다 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크레온이 이제 퇴장을 해버렸다. 자 파수꾼이 이제 자기 독백을 해요. 이제 크레온하고 대화가 아니죠. 혼자 떠드는 걸 뭐래요? 독백이래요. 독백. 독백이 여러분 알죠? 별로 어려운데 이게 방백이라고 하는 게 방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백하고 방백하고 이거 고등학교도 안 배웠습니까? 이거 희곡이라고 하는 장르를 배울 때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고 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이제 알 건 알고 살아야 되는데 자, 독백 방백은 대사로서 공통점이 혼자 떠드는 걸 두 개 다 독백이라 방백이. 독백은 그냥 관중을 바라보면서 대화 상대자가 없어요. 이제 이 연극 무대로 생각하면 관중은 자기를 보고 있고 관중을 향해서 자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방백은 뭐냐면 관중하고 교감하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정보까지 주는 거, 암시를 하는 거, 이걸 갖다 방백이라고 해요. 방백. 그래서 뭐 그게 그거지만 약간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부디 그자가 발견되기를, 하지만 그자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건 운명이 결정할 일.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의 유명한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에 대한 해석. 이걸 갖다가 타이케라 그러죠. 타이케. 그리스에서 운명에 아무래도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신이 자꾸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영어에서는 운이라 그러죠.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은 좀 무서운 말이고 운이다 말이에요. 모든 게 운에 달려 있다는 게 운에 운때다 운수다 이런 말인데 이걸 갖다가 운이란 말이에요. 롯이란 말이에요. 롯 타이케다. 그래가지고 롯에다가 이제 티오를 갖다가 로또 복권 이것도 운때거든요. 이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복권 당첨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에 의해서 운 좋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이케라고 하는데 그리스적 개념에서는 모든 게 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세다, 팔자다 이런 동양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자 이걸 박차고 나온 게 근대 계몽주의 사상이 합리적 사고가 나오죠. 신에 대한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이 1700년대 이후부터 나오고 그 전까지는 인간의 사고에 신의 개입을 아주 전제를 많이 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간에 동양은 뭐 이 19세기 거의 끝날 때 돼야 이제 근대의 사고방식을 또 받아들여서 신적인 걸 갖다 많이 탈피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운명이 결정할 일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제가 다시 여기 오는 걸 볼 수 없을 것입니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도 내 생각과 예상 밖의 구원을 받아서 신들께 큰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단락이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단락이 들어가는 것이 단락이라기보다는 한 틈이 끝나는데 이제 정립가로 제1정립가로 넘어가면서 이제 누가 나오냐 주로 주인공들이 아니고 이 분위기를 맞추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나타나서 쭉 독백을 해요. 독백을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 정보가 아니라 암시를 줘요. 막 비유법으로 막 이게 길게 떠들고 있는데 주로 코로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코로스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무서운 것 많지만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도다. 그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는 잿빛 바다까지 넘어 몰아치는 남풍을 타고 건너도다. 자, 잿빛이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잿빛. 바다는 보통 파란색이죠. 근데 하늘처럼 이게 연한 게 아니고 짙은 파란색. 그래서 보통은 짙은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잿빛이라 그러면 이게 좀 개념이 다른데 파란색 중에 검은 건 아닌데 검정색으로 가는 파란 거 이걸 갖다 잿빛이라고 해요. 잿빛. 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남색이라고 해요. 남색. 이 이제 바이올렛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를 갖다 보통 잿빛이고 잿처럼 시커멓단 말이에요. 잿빛 남색이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이 남색을 말해요. 남색이다. 잿빛이다. 잿빛으로 물들어가는 뭐 가을 이러면서 이제 가을에 많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런 말 카키색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바다는 이제 푸르죽죽한 파란색 계열 색깔이다. 잿빛 바다까지 넘어 몰아치는 남풍을 타고 건너도다. 두루 덮치는 파도 밑을 지나며 또한 신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불멸하며 지치지 않는 대지를 해를 이어 구르는 쟁기로 닳게 하노라. 이런데 불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모탈이다, 불멸이다, 멸하지 않는 거, 이모탈.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모르탈인데 여기다가 부정어 접두어를 쓰게 되면 이모탈이 되죠, 그죠? 이모탈, 불멸이다, 이모탈,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이모탈이다. 예, 페르시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과 맞서서 어떤 페르시아 부대가 무슨 부대? 불사 부대다. 이모탈이다. 예, 다시 1만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이걸 다 물리치고 동방 원정을 성공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합쳐서 최초의 어마어마한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됐다. 동서불멸 신화라고 하는 거, 서양이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그 이상한 미토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불멸하며 지치지 않는 대지를 해를 이어서 해마다 해를 거듭해서 구르는 쟁기로 닳게 하노라. 쟁기라고 하는 농사 지을 때 밭을 가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딸토록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에서 난 종족을 써서 갈아엎으며, 그러니까 쟁기질 할 때 사람이 하면 힘드니까 말에서 난 종족이 말새끼, 뭐 땅키, 다른 말로 하면 노새 말이죠. 여기 보면 각주의 노새라고 나와야지. 써서 갈아엎는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동양에서는 농사 지을 때 말을 갖다가 투입했다는 얘기가 잘 없는데 보통 소를 투입하는데 서양에서는 또 말까지 투입하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물론 힘은 세니까 써먹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donkey다 말이에요. donkey.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코러스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하고 마음 가벼운 새의 무리와 들판의 짐승 종족과 바다의 짠물 속에 생겨난 것들을 교묘한 인간은 얽은 그물을 던져 에워잡는다. 자, 교묘한 인간이 얽은 그물하고 에워잡고 교묘한 이 세 개가 이미지상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념의 명사와 형용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얽어 놓았다는 게 그 얽어지면 그 자체가 네트가 돼 그물이. 근데 이 잡을 때 에워서 잡고 이것도 뭐냐면 둘러싸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묘한 얽은 에워가 전부 복잡한 걸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이것이 기가 막힌 번역이고 원문에도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비슷한 걸 갖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호머의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어휘력의 풍성함.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국어로 그걸 의식하고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번역자의 치밀한 그 원문 보존 정신 이런 것이 빛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냐면 이 뭡니까 구절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취한 이 복잡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느끼도록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면 진짜 교묘하다는 거죠. 교묘한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인간이 교활하다. 이 교활한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복잡성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복잡한 걸 뭐라 그러냐면은 콤플렉스라고 얘기해요. 콤플렉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큰 건물 갖다가 복합단지라고 해서 콤플렉스라고 그러는데요. 콤플렉스가 복잡한 거거든요. 여러 개를 함께 갖다 붙여놓은 콤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어에서 이 뭐냐면은 콤플렉스 아니에요. 콤플렉스인데 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덩어리를 꽉 하나 합쳐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복합 단지를 말해요. 아파트도 건물 하나면 단지라 그러면 코미디거든요. 그건 아니고 건물이 막 20개, 30개 어마어마하게 막 이 복합 단지, 이 콤플렉스라 그래요. 콤플렉스. 큰 아주 많은 그런 건물들을 갖고 있는 이게 지니고 있는 속성은 복잡성이다. 인간이 복잡하다는 건 결국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깔끔함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릭을 많이 쓴다는 게 그러니까 기묘하거나 아니면 교활하다. 이 교활하다라는 개념은 바로 커닝이다. 그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커닝이라고 하는 교활한 걸 이게 이제 머리가 나쁘게 발달한 걸 커닝이라고 그러죠. 커닝 이게 이제 분사로서 형용사가 되어버렸는데 그죠? 커닝이라고 하네. 요즘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시험 칠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컨닝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하는 거죠. 정직하게 시험 치자는. 이게 이제 그런 데서 쭉 나오는 개념이에요. 커닝, 교활한, 그죠? 똑똑한데 네거티브하게 똑똑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커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교활하다. 인간은 교활하다. 그래서 교묘한 인간은 얽은 그물을 던져 에워잡는다. 또한 기술로 지배하도다. 인간의 기술을 점점 개발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을 갖다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술의 인간을 뭐라 해요? 호모
파베르다 공작인이다. 이게 이제 호모가 라틴어에서 휴만 사람이잖아요. 파베르는 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공작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꾸불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척추가 고추 써서 걸어다니는 인간이 직립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호모 에렉투스다. 예? 인간을 표시하는 단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직립인이다.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다음에 지혜로운 걸 말해요. 사피엔스다. 호모 사피. 지혜로운 인간이. 사람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을 또 우리가 지혜인이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호모 코레아니쿠스다. 한국인이거든요. 코레아니쿠스. 이거는 한국인이다. 이게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놔야 되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술로 지배한다는 공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 공작 호모 파베르를 얘기하고 지금 텍스트에서는 호모 파베르를 얘기해요. 호모 파베르 공작을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술적인 능력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공학적인 능력을 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 있는 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인류학에서 얘기할 때 사람이 응거주춤하게 똑바로 서지 못했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직립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진화론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점진적으로 서서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이제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호모 에렉투스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서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로 넘어가는데 지혜가 있으니까 자꾸 동물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개발을 못합니다. 불을 서로 지피고 만들고 이걸 못해요. 원숭이들도 추워도 그죠. 그냥 살지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불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못해. 우리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불을 발견해내죠. 어떻게 발견합니까? 돌멩이 같은 거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래갖고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다른 게 여기 드러나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인이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응용하다 보면 이제 한국인은 호모 코리아니쿠스다. 이렇게. 자, 호모 코리아니쿠스라고 하는 저술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언제냐면 2000 몇 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그때 이 책을 보고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누가 저술했냐면 정치 농객으로 유명한 전공은 미학을 했어요. 미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미술 철학이라고 하는데 미학, 에스테틱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공부를 한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일까 해갖고는 좀 재밌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론적으로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가지고서 이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생활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습관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습관 자체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특한 게 많다라고. 그러니까 무엇 얘기를 많이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언제나 급한 사람들. 요즘 좀 안 그런데 빨리빨리가 너무 눈에 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혼자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도 있고요. 집단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고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호모 코리아니쿠스에 대해서 좀 제3자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에 문화 비평적인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속적인 것도 아니고 순수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응용 학문적인 그런 글인데 에세이죠. 에세이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외국인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라고. 그런데 그 책은 그때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 나온 지가 20년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득력이 없는 게
우리 수준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많이 지금 탈피하고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우리나라도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호모 코리아니쿠스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교묘한 인간은 얽은 그물을 던져 애워잡도다. 또한 기술로 지배하다. 덜판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